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 교육 개혁은 백년지 대계라고 해서 그 중요성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에 교육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 그리고 의대 정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또 인구 소멸로 나타난 지방개혁의 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민방특별 대담은 이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함께합니다. 자,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하고 교육 문제죠. 네. 자, 그만큼 이제 첨예한 이슈고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자, 어떻습니까? 차관을 하시면서 그런 걸 좀 피부로 느끼십니까? 피부로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느끼고 예. 있습니까? 사실 지난해만 해도 제가 처음 왔을 때 부총리가 후보자가 임명되고 취임해서 문제가 생겼었던 게 만 5세 조기 입학 문제. 네. 그다음에 최근에도 보면은 뭐 수능 킬러 문항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매일매일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한마디로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대통령이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제 국정에 많이 좀 침투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나요? 예. 저희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유보통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전국의 어느 가정에서 어느 환경에서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출발선상이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기회,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생애 출발점부터 공정하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을 하면서 질 높은 교육을 하되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들을 좀 많이 높여 나가야 되겠다.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대학 개혁까지도 마찬가지 그런 기조가 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제 통합, 이제 유보 통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11월 16일 날 이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 중 어찌 보면 가장 큰 교육부의 이벤트예요. 그렇습니다. 수능 치고 나면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준비는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서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수능 시험인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몇 해까지. 근데 작년도에 이제 대폭 완화가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방역 지침이 거의 뭐 일상 회복 수준으로 완화가 돼 있어서 거의 일상으로 돌아간 상태의 첫 수능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 수험생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또 확진된 수험생이 시험장에서는 별도 식사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 감염이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날은 전 국민이 사실 수능 시험에 협조를 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치러지고 나서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뭐 난이도가 어땠다. 네, 그거는 어려웠고 뭐 수학은 쉬웠다라든가 이런 이제 그게 논란인데
특히 이제 올해 수학 능력 평가에서는 이른바 고난도 문항,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예. 거죠. 이걸 좀 배제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보통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두 번의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첫 번째가 이제 6월, 그다음에 두 번째가 9월 모의고사였는데 6월 모의고사를 즈음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킬러 문항 이슈가 나왔고요. 킬러 문항이라고 저희가 이제 개념 규정을 한 거는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사교육 업체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면 유리한 문항이 결국 킬러 문항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은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해서 유리해지는 그 사실의 이면에는 사교육하고 이 출제하는 위원들하고의 좀 카르텔이랄까 이런 것들이 의심만 있었지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문항들이 출제되는 걸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가되 하지만 난이도 조절, 변별력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방향을 잡았고 지난 9월 모의 평가에서 그런 시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조 하에 이번 수능도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은 이제 좀 끝내고 그 수능 개편안 이게 이제 2028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학생부터 2학년. 해당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 둘을 이제 대학을 보내봐서 잘 아는데 학부모들이 진짜 이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니까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왜 선택 과목을 없애기로 한 건가요? 선택 과목을 없애기로 한 거는 저희가 이제 2028 그 대입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좀 미리 이 의미를 좀 부여를 하게 되면 고교 학점제라는 그 제도가 도입이 2025년부터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점제 방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처음 보는 수능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교 학점제하고 이 수능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이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수능 시험들의 어떤 그 공정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불공정하다고 하는 부분이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을 축소하고 통합형 수능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동일한 문제를 보고 동일한 잣대로 이게 점수가 나오는 것이 가장 공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는 것들은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수능 개편 시안을 지금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바뀌는 게 고등학교 이제 내신이 현행 이제 9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5등급으로 축소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해도 1등급도 기존보다는 좀 숫자가 늘어날 것 같고 비율이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특목고라든가 예, 예.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좀 유리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고교 학점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되면 지금처럼 모든 과목을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공통 과목이 있고 네.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는 선택 과목입니다. 네. 학생들에 따라서 과목이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고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내신 점수로 이 평가를 해내야 되는데 가장 또 공정하게 해야 되는 이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방침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학년, 3학년은 상대평가 없는 완전 절대평가 체제로 하겠다는 게 기존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1학년 때는 9등급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2, 3학년 때는 모든 학교마다 성적을 부풀려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한 불공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신 성적을 산출을 할 때 대입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 학년을 5등급, 절대평가는 보통 5등급으로 냅니다. A, B, C, D. 그걸로 통일을 하고 다만 모두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 두 개를 같이 가져가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거는 그게 가장 좀 공정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를 해서 대학 입장에서는 어느 학생이 잘하는 학생인지 이렇게 판별해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신 변별력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특목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2, 3학년을 완전 절차평가를 하거나 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학점제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룰을 정하면 오히려 특목고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입 제도가 이제 교육 과정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또 바뀌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 불안감이 먼저 엄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예.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 저번에 킬러 문항도 그렇고 이번에 2028 대입 개편 시안도 제도 변화나 이런 시안들을 내놓을 때마다 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데가 사교육 업체들이고 큰 그렇죠. 대형 학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니까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케팅을 하는데 저희는 그거는 전형적인 불안 마케팅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2028 수능 개편 시안이 나왔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미리 수능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라고 해서 예시 문항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시안을 가지고 전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안은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대비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를 상세하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줄이면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드리는 게 그런 그 사교육 마케팅을 줄이는 그 방안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수능 그 개편안 발표 내용 관련해서 지금 학부모에게 설명하는 그 내용을 제가 기사로 확인은 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거나 관심 있는 게 어떤 사항인가요? 주로 이제 그 2028 시안 같으면은 적용이 이제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이니까요. 네.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과목들이나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시고 그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당장 내년부터 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불안감은 있지만 저희가 예시 문항이나 이런 뭐 소위 말해서 문제의 유형 같은 것들을 미리 소개를 해드리면 충분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미적분 투나 뭐 기하 같은 게 이제 사라져 버린다. 네. 그러면 지금 대학에서 학생을 맞이하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데 좀 난색을 표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편 시안에 그 추가 검토안이라고 그래서 수능에 선택 항목으로 대신에 이제 절대평가 방식으로 미적분 투하고 기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시안에 이제 추가 검토안 이거는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한번 결정을 추가로 해야 될 사안인데요. 대학 중에 이제 수학계나 과학계 또 이공계 쪽에서는 이걸 반드시 공부하고 좀 와야
대학에서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고 가르칠 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또 목소리를 들어보면 굳이 내가 그렇게 깊이 그 어려운 내용을 공통으로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그 가는 거를 이 허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거를 못하거나 좀 못하는 경우에는 차별을 하고 이게 맞느냐,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검토안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 수렴을 연말까지 계속 쭉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지금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거기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결론을 내릴 생각이고요.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저희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예. 그 추가 검토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요. 참. 그런데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재미스런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그 주가를 이렇게 보니까 이미 기사도 좀 났어요. 네. 연초에 81,400원이던 주가가 4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네. 최근에 이제 대입제도 변경안을 내고 나니까 6만 2천 원까지 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예. 이런 게 뭐냐면 그만큼 어떤 그 수능 어떤 개편안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학부모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교육업체에서는 그런 거죠.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이제 축소되니까 이제 수능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는 아마 사교육 업체들이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좀 자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9등급에서 5등급이 되면 뭐 언뜻 봐서는 변별력이 좀 줄어들어서 수능이 중요해지는 것 같죠. 수능 점수가 이제 예.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형이 수시, 정시로 대표적으로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개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뭐 하나는 최저 등급도 해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포션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크게 학교 공부를 이 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으로 해가지고 내신이 우수한 친구들을 우리는 뽑겠다는 대학이 있고 또는 수능 성적으로 우리는 중점 보겠다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뭐 합산이 돼가지고 뭔가 절대치가 같이 평가가 되면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이 마케팅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안해지는 거를 자꾸 자극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수 탐구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니까 이제 문과생들이 의대 진입이 쉬워진다. 예.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 앵커님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문과생이 지금 있나요? 문과생이 거의 없죠. 적죠. 적은 게 아니라 이미 2018년도부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없어졌나요? 예,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면 똑같은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고 더군다나 2025년이 되면 문이과 그 개념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한 3분의 2 정도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문이과라고 하는 거는 대학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가는 쪽 예. 학문이 예전에 문과였냐 이과였냐의 그런 성향의 문제이고요. 예전처럼 딱 나눠서 고등학교에서 너는 문과, 너는 이과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수학 능력 시험에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을 두다 보니까 네. 선택 과목 중에 수학에 좀 깊이가 있고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하면 이과 성향 학생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고 또 국어 쪽에 강점이 있으면 문과생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제 문이과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벌써 그런 개념은 없어졌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누구나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간 그 마케팅이라는 게 뭐 이렇게 좀 왜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기사에서 본 거거든요. 네. 신문 기사에서. 네. 자, 어쨌든 대입
개편안은 이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니까 뭐 합리적인 좀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이제 다음은 저 지방대학 육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대 살리기 정책이 글로컬과 라이즈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글로컬이라는 게 이제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데, 자 이거는 이제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거고, 보니까 30개 대학을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뽑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곧 올해 처음 뽑는 10개 대학이 곧 발표가 되죠. 예. 네. 저희가 글로컬 대학이라고 한 거는 말 그대로 글로벌 하면서도 지역 로컬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어 보겠다. 라는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대학 전체 규모를 대체로 보면 한 320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일반 대하고 전문대 합쳐서. 그거의 한 10% 정도라면 한 3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우리가 지방대가 지금 어렵고 또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뭔가 혁신을 앞에서 치고 나가면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게 글로컬 대학의 취지였고 그 규모를 한 30개 정도로 생각을 했고 금년도에 10개, 내년도에 10개, 그리고 내후년 그 다음 해 해가지고 5개씩 해서 10, 10, 5, 5 해서 이제 30개 정도를 구분을 해놓을 거고 올해 지금 15개가 상반기에 예비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한참 이제 평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11월 저희 예상으로는 11월 초쯤이나 조만간에 파이널 올해 선정될 10개 대학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5개 대학은 탈락을 일단 하게 되네요. 탈락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혁신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사장시킨다기보다는 내년도에도 또 10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걸 보완을 해서 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열어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3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뭐 학교당 한 장기적으로 한 1,000억씩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5년간 1,00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이제 그 지원 규모를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가 이제 라이즈죠. 예.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앤 에듀케이션 앞글자를 딴 건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네. 좀 쉽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요거는 사업의 명칭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재정을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편하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부 또 산업부 과기부에서 어떤 사업을 예산을 담아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대학이 그 공모를 보고서 이렇게 우리는 인력을 양성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내면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해서 몇 명 선정되면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이나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방향에 맞춰서 늘 계획을 해서 그걸 집행을 했었는데 그 재원을 어느 정도 지자체에 이관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이걸 하세요라고 미리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재원을 그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모아서 어떤 인재 양성 사업, 어떤 R&D,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할까를 기획을 한 다음에 스스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쓰도록 하게 되면 결국 대학이 있는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재원이 쓰여지게 되고 그렇게 나온 인재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 정주를 할 게 아니냐, 산업체하고 연관이 돼서. 그래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완전히 180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소멸이 이제 큰 이슈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학을 진흥시켜서 이제 그걸 뒷받침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일부 대학이 이제 뽑히는 거잖아요.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수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다 뽑히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서 탈락한 대학들은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는 거 아닙니까? 글로컬 말씀하시는. 예. 글로컬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혁신을 선도하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대학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은 구조조정의 개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구조조정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이 사업 저희들이 추진해온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또 무슨 사업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 글로컬 대학은 애초부터 각 대학이 자기 스스로 혁신 계획서를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요거는 좀 현실성이 있고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는 거를 예비 지정을 한 다음에 예비 지정 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그 계획서를 실현 가능한 계획서를 만들어 나갑니다. 네. 그 주체는 대학이 됩니다. 저희 정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대학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혁신적이다라면 거기에다가 그걸 믿고 지원을 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대 육성법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권한이 법령을 보니까 좀 강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몇몇 교수 단체에서는 교육부가 왕노릇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방대를 살리는 거에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 아까 재원의 지원 방식을 지역으로 돌려주고 또 지자체에서 그 돈만 받는 게 아니고 지자체 스스로도 거기다가 돈을 보태도록 하고 무엇을 할지를 주로 대학이나 산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주인이 결국은 지역 살리기의 주인이 지방대학, 지역산업체, 지자체로 같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정부 출범하고서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작업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혁신 작업을 하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규제가 이곳저곳에 남아 있으면 굉장히 혁신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심지어 저희가 대표적으로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전면 개정을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 학사 운영 대학 내부의 어떤 그 학과를 어떻게 두고 교수님들을 어떻게 임용을 하고 어떤 조건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대학에 돌려줬습니다. 그냥 대학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또 교수단체에서 이 대통령실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국감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역인재 육성 방안으로 왜 공공기관 지방대 출신 채용 권고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 신규 채용 인력의 35%, 뭐 상당히 뭐 적지 않은 비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권고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잘 이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그 공공기관이 이제 채용 의무 비율을 이제 법정화하는 여러 입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법에는 그 권고로 돼 있고 시행령에다가 이제 퍼센티지를 내려놨는데 35%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돼 있어서 그 권고 비율을 아직도 채우지 못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강화를 해보자. 그래서 50% 하자, 40% 하자, 그리고 법으로 의무화를 하자. 또 이제 그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그거를 300인 이상 권고하도록 돼 있는데 200인으로 낮추자. 200인이라고 그러면은 웬만한 중견기업은 대부분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의 채용을 가지고 의무를 주는 거는 또 굉장히 부담이고 또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 폭이 그 지역으로 한정이 되면 그 기업 활동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역의 인재들이 그 좋은 그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에는 100% 동의를 하지만 그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 부분들은 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인의 블라인드 이런 데 가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뭐 공공기관도 그렇고 이제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차별 없이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이렇게 퍼센티지를 정해버리면 형평성 문제를 그렇습니다.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의대 정원을 이제 늘리는 거 지금 이제 대통령도 좀 크게 관심을 표했고 이재명 대표도 뭐 칭찬을 했잖아요. 네. 이거 지난 정부에서 사실 추진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의사단체 뭐 파업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추진은 될 것 같은데 이제 지역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는 또 지방대학 살리기, 지방 살리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그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10월 6일로 저희가 기억을 네. 하는데 필수 의료 강화 전략 10월 6일이 아니라 그 후군요. 네, 네. 예. 그거를 충북대병원에 가서 직접 그 발표를 하셨고 지역의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을 네. 가진 큰 병원이 중심이 돼야 될 거고 대부분 이제 사립대도 있지만 저희 국립대병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역의 의료를 살려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의대 정원이 거의 2006년부터 동결이 돼 있거든요. 3,058명으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수가 물리적인 의사 수가 사실 그 국제 기준에 보더라도 OECD 평균에 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복지부에서 발표를 해드렸지만 전국에 이제 의과대학이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원을 받았을 때 추가 정원을 받았을 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그 의과대학이 그렇게 의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키워낼 그 의향이 있느냐? 그 수요 조사를 지금 한 달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수요 가르칠 수 있는 수요가 이제 나와야 정원의 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는 아직 그 정원 증원 규모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거하고 동시에 복지부가 의사협회나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포대학이나 순천대학 같은 이제 국립대학에서 막 의대 신설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지방이 대부분 이제 사립대학에서 이제 의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좀 좋아 보인다고는 하는데 그게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 수업료 내는 것보다 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도 예. 그 의대별로 이제 입학 정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소규모 의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사실 그 제 기억으로 26개인가 네. 그렇게 되는데 그 많은 의대 정원이 많은데도 거의 한 120명 정도, 130명 정도 되고 작은 데는 40명밖에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사실은 저도 뭐 총장님한테 문자도 받고 그랬는데 예, 그 한 50명 정도 되는 대학인데 100명까지 2배 정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좀 감안을 해달라.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이제 문자도 많이 오고요. 다만 이제 그런 뭐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를 하는 이유도 실제로 늘렸을 때 그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자, 이제 대학 개혁에서 또 다른 축이 바로 대학 구조 조정입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천안 이남 쪽으로 굉장히 좀 이제 대학들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게 퇴로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립대학 폐교 시에 설립자의 재산 환원 문제 예. 가능하게 하는 그 법안 이것도 쟁점인데 이것도 좀 논란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예. 저희가 그 소위 말해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라고 네. 그게 작년부터 이제 그 저희 교육위 의원님들 중심으로 발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4개 정도 발의가 돼 있는데요.
그 안에 그 대체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사립대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폐교를 한다 또는 그 이제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남는 재산을 다 국고로 귀속을 하거나 어떤 공익적인 그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 소위 말해서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는 그걸로 돼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사학을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끝까지 이 뭐 이제 대학이 거의 망가질 때까지 계속 존속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해 좀비 대학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그거는 결국 학생하고 그 지역사회 피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 비율을 법안에 따라서는 그 다 청산하고 뭐 학생 보호 조치하고 한 30% 정도를 남는 재산의 30%를 주자라는 법안도 있고 또 공적인 목적으로 조금 문호를 넓혀서 복지 시설이나 뭐 네.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저 상반기에도 여러 번 논의를 해왔고요. 이번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법안 소위나 이런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기로는 연내에 어쨌든 이런 퇴로를 만들어주고 뭔가 그 구조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는데 저희는 총력을 다하고 있고 잘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이건 사실은 뭐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추진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이전부터도 네. 논의가 됐었죠. 근데 한 번도 이거를 결실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아이를 키우는 가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유보 통합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좋은 겁니까? 그 뭐 단적인 예로 지금 그 아이를 키우다가 돌봄이 필요하다. 네. 또 유아 교육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일단 나이가 틀립니다. 돌봄은 0세부터 어린이집에 맡길 수 네, 있는데 유치원은 3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네. 상황이죠. 그리고 3세부터 5세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통합이 돼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예. 통합이 돼 있는데 유치원을 보내느냐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을 보내느냐에 보내느냐. 따라서 예. 질도 틀리고 여건도 틀리고 교사들의 자격 요건도 틀리고 그렇죠. 시설 기준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나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주위에 유치원밖에 없어서 꼭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단적인 예로 급식비가 또 이게 틀립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유치원은 따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질 높은 급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격차들을 국가가 좀 책임지고 질을 높여가지고 통합을 좀 해보자. 그리고 네. 나이대를 0세부터 5세까지 다 좀 커버를 해주자. 국가가 책임지고 그래야만 생애 출발선상에서 어떤 여건에 처해 있든 간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어떻게 공정한 선상에서 출발하고 질 높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측면에서 유보 통합이 추진됐던 겁니다.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해관계가 좀 불일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개혁에 실패했던 건데 네. 가장 걸림돌은 뭐였습니까? 가장 걸림돌이 기존의 그 실패 요인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게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교사의 자격을 두고 어느 쪽으로 맞춰줘야 되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한쪽으로 통합이 될까봐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 재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됐을 때 질을 높여야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교육청하고 지금 지자체,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 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지금은 분담을 하다가 한쪽이 이제 다 써야 되는 경우에는 더 많이 이제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 부담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 큰 허들이 관리 체계입니다. 결국은 중앙정부에서는 복지부하고 저희 교육부, 이원화돼 있죠. 예,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교육청하고 지자체,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관할하고 있는 쪽에서 선뜻 우리 거를
우리가 관할하던 거를 저쪽으로 넘기고 우리는 이제 그 안 하겠다라는 것들을 선뜻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략을 이번에는 조금 바꾼 게 뭐냐면 관리 체계부터 통합을 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저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리하는 그 기능, 조직과 기능을 이쪽으로 넘기고 그 교육부로 넘기기로 결정을 했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 그래서 이번에 또 11월 달에 이게 집중적으로 심사가 될 거고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가르마가 타져서 통합이 물꼬를 트면 그거는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방 단위의 통합이라든지 그 안에 있어서 내용적인 통합도 그거에 따라서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디지털 교육 예. 전환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회피할 수 없는 뭐 아주 거대한 흐름이죠. 이 디지털 교육, 디지털 시대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언어 능력을 습득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이제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그 우리 핵심 교육개혁 과제로 삼고 있고 그 대상을 저희는 이제 초, 중, 고 그러니까 가장 모든 국민이라면 거쳐가야 되는 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저희가 교과서, 교과서는 뭐 학교에 가면은 늘 그걸 기준으로 배워야 되니까요. 현재는 국어 과목이 좀 들어있나요? 지금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라기보다는 특별히 그냥 없죠. 그 뭐 PDF나 이런 네. 파일로 그냥 네. 이렇게 넘겨보는 정도인데 별도 교과서를 만드신다는 별도로 저희가 AI가 탑재된 디지털 아,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2025년도 1학기부터 적용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과목은 영어하고 수학하고 정보 세 과목에 지금 그 교과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결국은 이제 학생들한테 누군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선도교사랄까? 예. 그런 교사를 좀 제대로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그 핵심을 교과서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잘 아이들한테 잘 활용을 해서 안내도 하고 코칭도 하고 돌봐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선생님들인데 그러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 디지털 대전환이 되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지식을 전달을 하거나 학습을 시키거나 뭘 알려주는 역할에서 그 학습은 교과서에 따라서 또 디지털 이런 에듀테크에 따라서 학생들이 하는 거고 옆에서 잘 관찰을 해주고 측정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 변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선도적으로 저희가 선생님들이 초중고 합쳐서 기간제 교사까지 하면 50만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대상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저희가 가칭 터치 교사단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그 네. 관념을 들어갔는데 터치 교사단을 금년도에 400명부터 계속 연수를 시켜서 양성을 해서 네. 25년도에 2,000명까지 늘려서 이분들이 각 학교에 가서 동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그 씨앗이 되는 거죠. 좀 퍼뜨려주는 그런 핵심적인 교원 양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답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전부터 지역 단위로 정보의 활용에 능통한 그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조금 더 심화하는 그 연수를 한 다음에 다시 학교로 보내는 이 아이의 답 마스터 교원이라고 여기도 금년도에 700명, 25년도에 1,500명 이렇게 계속 연수를 시켜서 학교 단위로 퍼뜨려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공교육 문제, 그다음에 교권 회복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희 초등학교 교사 이제 극단 선택 이후에 교권 추락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국회가 이거는 정신을 차려서
교권회복사법 통과시켰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빨리 예. 예,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큰 힘이 될 텐데 이 공교육 정상화와도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교권회복사법이 통과돼가지고 법이 통과된다고 현장이 바뀌진 않습니다. 네. 예. 크게 한 3가지 정도 지금 그 선생님들이 가장 그 고쳐달라, 바꿔달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학생 인권하고 교권하고의 어떤 밸런스, 균형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을 했고요. 그게 이제 좀 추상적이고 좀 두리뭉실한 측면이 있어서 그걸 아주 구체화해서 판례까지 집어넣은 해설서를 지난 9월 말에 네. 현장으로 다 보내서 그걸 기준으로 지금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만 강조하던 조례도 저희가 조례 예시안을 밸런스를 맞춘 조례 예시안을 곧 내놓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동 학대입니다. 아동 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당해가지고 네. 괴로움을 많이 네. 겪었는데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제도를 좀 바꿔놓은 게 교육청에서 이거는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 활동인지 아동 학대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의견서를 수사 조사기관으로 보내는 네. 거를 절차를 마련해 놨는데 저희들이 그 절차가 시행된 게 지난 9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한 30일 동안 32건의 의견이 이미 가고 있습니다. 네. 수사기관에, 조사기관에. 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성 민원입니다. 네, 악성 민원도 민원 체계도 다시 바꿔야 되고 대응 시스템도 바꾸고 교육청에서도 이 통합 민원팀을 만들어서 학교 단위에서 못하는 걸 감당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개선이 돼가고 있고 지금 보니까 전국에 있는 학교의 한 60% 이상에서 이 통화 녹음이 되는 전화기가 이미 보급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원 전화를 하게 되면 이게 악성 인교에 뭐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방어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놀란 게 선생님들이 정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어가지고 네. 하시라도 이번 그 연말까지는 본인이 한번 상담을 받거나 이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하시라도 이 마음 건강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9월 2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3일간 3,800건, 3,8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상담을 받으신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 민원을 책임지도록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교장 선생님 역할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짤막하게 하시죠. 예. 네. 그 저희가 교육 개혁이라는 그 중차대한 과제를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셔가지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이 3가지를 합치면 사실 그 우리 국민의 그 생애 전 주기를 이 커버하는 개혁 과제가 되겠습니다.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인구가 정말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줄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만한 인구를 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의 경제 규모나 지금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개혁 작업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3가지 개혁 과제가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기득권을 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양보를 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의 국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거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학부모님들이 네. 그 우리 태어나서부터 거의 뭐 대학까지면은 그 생애 전반기를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의 대담은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종일관 아주 성의 있는 답변.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우리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차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